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크게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은 그만큼 줄어있는 상태이다. 즉 어떤 수요다? 유효 수요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절대량으로 줄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거 평균 5천 건, 6천 건 이상 거래되다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3천 건 내외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2024년도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막 7천 건, 8천 건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네 얘기가 틀렸네. 유효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러면 집값이 그래서 올랐잖아. 맞습니다. 네, 그 유효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에요. 즉 이렇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확 줄어들었죠, 또 수요가. 물론 조금씩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속하게 수요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인데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요 뒤에 보면 갑자기 급증하죠. 즉 유효 수요가, 즉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정책대출이다, 막 대출이다 풀어주니까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확 증가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그죠? 대출도 사실 능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 있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빚 계속 내면 되지. 부채 계속 일으켜서 그러면 사면 되잖아, 누군가. 뭐 우스갯소리 좀 보태갖고 더 큰 바보들이 계속 사주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을 계속 낼 수 있을까? 부채를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가계대출에 뭐 절대량이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차치하고 전 최근에 그러면 누가 집을 사는가? 그리고 누가 빚을 내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살까요? 누가 일시적으로 샀을까요? 봤더니 30, 40대가 엄청나게 샀어요. 최근 2년간 서울의 아파트를 연령대별 매수 비중을 보면 30, 40대가 거의 6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의 높은 비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 30, 40대가 계속해서 빚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킨다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 그 한계가 크다. 즉 임계치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구주별로 부동산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0대만 얘기 드릴게요. 30대의 부채 비율이 49%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6억 원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약 3억 원은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때 30, 40대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어렵다. 부채비율이 너무 많고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 샀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4억 원짜리를 샀는데 지금 3억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부채가 증가해서 30, 40대가 집을 사기에는 사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플로리다를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일시적으로 부채가 막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향후로 집값을 결정하는 것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가 준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의 변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까?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까?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누가 지금 팔고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파악이 됐어요. 이제 파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